가지고 체제 위협 세력화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이번에 한 11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우선 분량이 방대하고요. 이 법률 문장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판결문도 있고요, 결정문도 있고, 또 여러분들 늘 하시는 이렇게 조례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법률 문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너무 어렵고 난해합니다. 우선 첫 번째 분량이 많고, 두 번째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고, 또 목차의 구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헌법 연습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114페이지에 걸친 이 결정문을 주고 이걸 요약해서 뭘 좀 써보라고 그랬더니 전부 이제 동공이 지진이 와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분량도 많고 어렵고 말도 이렇게 일상말과 좀 다르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그 문장이 좀 괜찮다 해서 당대 명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 야 이게 좀 비평할 여지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결정문에는 목차가 없는데요. 결정문은 크게 1에서 또 11까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1번 사건의 개요, 심판의 대상,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탄핵의 요건, 여기까지는 보통 결정문들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5번, 6번, 7번, 8번, 9번, 이게 이제 위헌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탄핵을 할 때는 이제 위법한 경우에 이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위법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고, 논란이 됐던 그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그 위법 여부는 생략을 하고 위헌으로도 충분하다 해서 그 위헌인지의 여부를 우선 첫 번째로 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이 헌법 요건에 맞는가, 국회에 대한 군경의 투입이 위헌인가, 그 다음에 포고령 방금 읽어드렸는데 지방의회 일절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게 헌법에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은 중앙선관위원회를 이제 독립된 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위치하고 있는데, 이걸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이 헌법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생각보다 늘 방점을 찍어서 결정문에 썼던데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한 판단도 위헌이다, 이렇게 쟁점을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그 군경 투입에 대한 판단 가문에 보면 이제 인정사실, 이게 우리 텔레비전에서 늘 봤던 윤모 씨가 이제 4인 1조로 해가지고 끌어내라라고 했던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에 대한 공방이 이제 인정사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되고요. 9번에 보면 이제 홍장원 씨가 법조인에 대한 위치 파악 요청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은 이제 탄핵의 요건으로 직무상의 어떤 위헌과 위법을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미한 위헌 위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파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판례를 통해서 중대한 위헌 위법인 경우에 하나여 이제 파면할 수 있다, 이런 판례를 남겼죠. 그래서 10번이 이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는 주로 이 5번에서부터 9번까지 있었던 위헌이 과연 중대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4월 4일 11시 22분, 제가 보니까 문영대 그 방안에 평소에
성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시를 이렇게 테크해서 예행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막판에 주문을 선고할 때 약간 한 20초 정도 머뭇거렸잖아요. 이게 아마 2에 맞추기 위한 뭐 이런 것이 아니었나 혼자 추측해 봅니다. 2페이지 가시면요. 탄핵소추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헌법 제65조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탄핵소추 제도는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소추는 국회에서 하고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이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소추와 심판을 같이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헌정사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추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만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이걸 가중 의결 정족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대통령은 이제 선출직 고위직 공무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이제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중 의결 정족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일련의 사태들이 우리나라 헌법학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는데요. 왠가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논리를 들고 나온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을 때 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가중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되느냐,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나오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돼가지고 법학을 엄청 발전시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원화되어 있는 탄핵 제도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왜 이런 제도를 뒀는가 하는 건데, 고위직 공무원들을 우리가 이제 징계할 방법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면이라는 형태로 좀 징계를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탄핵 제도를 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위직 공무원, 그다음에 법관, 행정부 측에서는 고위직 공무원, 그다음에 사법부 측에서는 이제 법관 등 비교적 신분이 보장된 이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징계할 것이냐.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대상은 이제 헌법상의 대상과 각종 법률상의 대상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5조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등등은 헌법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실패는 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타 법률에서 정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간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차도 매우 드문 일이어서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저희도 이제 강의할 때는 탄핵소추 하면 뭐 생략하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처음으로 이게 현실화될 수 있구나.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 탄핵이 일어나자, 이거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 이제 모의고사나 변호사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요즘은 꼬박꼬박 강의 시간에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관에 대한 탄핵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죠. 결론은 이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인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참삭지도 같은 걸 좀 고역을 받고 이러잖아요. 특히 뭐 사례형 논술시험 이런 거 참삭지도를 받고 그러는데, 판사의 판결문을 참삭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가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좀 불분명하다라고 일본의 산케이신문 기자가 나름 추측성 기사를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이런 내용은 판결문에 넣어달라 등등 참삭지도를 한 사건이죠. 결국은 이제 소추는 됐는데 심판이 이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탄핵소추의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무집행상 어떤 위법한 경우, 여기에는 중대성 요건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중대성 요건은 판례를 통해서 중대한 경우에 파면을 해야 이게 비례의 원칙에 맞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제 이것도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제재구원 3분의 1, 그 다음에 제재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추 의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29번이나 탄핵을 소추 의결을 한 것은 이게 남발이 아니냐, 이게 이제 폐악질이 아니냐, 그런 식인 거죠. 헌재도 대체로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파면을 했지만, 나머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전부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탄핵은 앞으로 헌재 가지고 오지 마. 국회에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도 못 참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에 대통령을 파면시켰기 때문에 큰 일을 한 거지만 과제도 굉장히 많이 남겼다. 그럼 앞으로 고위직 공무원들 어떻게 할 거냐? 일선 판사들 참삭지도 하면 이게 이제 사법권의 독립에 크게 반하는 이러한 건데,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런 과제들도 동시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이제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는데요. 이번에 사실 시민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인가 하면, 이걸 탄핵소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야를 유도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탄핵소추를 의결하게 되면 최종 심판 누구가 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하는데, 물론 이번에 8명이 했지만,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이나 이럴 때는 그렇게 또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도 과연 그럴 것이냐? 재판관 중에 한 5명 정도가 윤석열 재임 시에 어쨌든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장이 퇴진행동이라는 단체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행동의 주장은 뭐였는가 하면, 그래,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이게 지금 다른 건이 아니라 군 통수권을 행사한 사람이 지금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뭔 일을 당할지 모른다. 제2, 제3의 개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서 하야를 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탄핵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큰 방향이 결정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탄핵의 효과 중에 하나인 권한행사의 정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 의결된 사람은 사직 원서 접수나 해임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최상목 씨 같은 경우는 이럴까봐 탄핵소추가 의결되기 전에 그만둬버리고 한덕수 대행이 또 사임서를 수리해주는 이런 방향의 꼼수를 썼는데요. 탄핵심판의 절차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소추 의결서의 정본이 이제 제출이 되면 이제 접수가 돼서 번호가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소추위원이라고 하는데, 소추위원은 이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위원장이 맡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같은 당이었던 권성동 씨가 소추위원을 맡았고요. 이번에는 반대당이었던 정청래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이익인데요. 그러면 탄핵을 해서 이제 뭘 얻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위헌 위법한 행동을 한 고위직 공무원을 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하자, 뭐 이런 게 기본적인 거겠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위헌 위법한 행위는 앞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좀 일벌백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객관적 소송으로서의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소송은, 탄핵심판을 비롯한 헌법소송은 민사 형사소송하고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이제 당사자주의입니다. 그래서 검사나 또는 원고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직권탐지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민형사재판과 달리 어떤 주관적 소송의 성격도 있지만 객관적 소송의 성격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 헌법적 의미를 해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효과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우선 공직에서 파면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탄핵 이후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민형사상의 소송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공직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아마 8월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는 직후부터 8월까지 검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석방된 채로 이제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한때 태극기 집회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공직 취임이 5년 동안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덕수 대행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국가긴급권 개헌은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긴급권 제도의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76조에 보면 긴급 재정경제 명령 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76조 2항에 보면 긴급 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요. 77조에 보면 이번에 발령이 된 비상계엄 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원화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이원화됐는가 하면 유신헌법 때 여러분 긴급조치라는 말 들으셨죠? 긴급조치가 얼마나 이거야말로 좀 폐악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 긴급조치 구호는 특정 대학에 한정해서 긴급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특정 대학이 고려대학교였는데 고려대학교 정문에 탱크가 맞고 휴교를 하고 긴급조치를 내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9번에 걸친 긴급조치 남용의 역사를 이제 반성적으로 회고하자. 이래서 이제 개헌을 할 때 이 긴급조치를 없애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즉 긴급 명령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가벼운 재정 경제상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는 또 별도의 항목으로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통장 만들고 할 때 실명으로 다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했는데, 금융실명제를 예고하고 하면 이게 뒷돈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금융실명제가 이 76조 1항에 따른 이 긴급재정경제 명령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77조의 경우에는 이제 발령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시고, 두 번째는 사변이고, 세 번째는 이게 준하는 비상사태인데, 전시라고 하나 사변은 이제 무력 충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전포고가 있는,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선전포고를 통해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경우고, 사변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전쟁을 이제 6.25 사변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하고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보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닌데 그럼 뭔 구실러, 그것도 법률가인 윤석열 씨가 했나 생각해보면, 굳이 생각해보자면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게 77조에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이 경찰로 질서유지를 할 수 있다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병력으로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3항에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기본권에 대한 좀 일정한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헌법 77조의 하위 이 규범인 계엄법에 보면 계엄 시에 언론출판집회 결사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위 규범에 어긋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 계엄법도 좀 손질을 봐야 될 건데, 이런 부분도 손질의 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수업 시간에는 강학상 77조 3항을 열거설로 봐야 되느냐, 예시설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런 중대한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은 열거하는 걸로 제한 축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걸 예시한 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다 이런저런 모든 기본권 제한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인권을 신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시설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 11조에 보면 차별금지 사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보면 차별금지 사유를 19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등이라고 하나 또 붙였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인권을 신장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 11조의 그 세 가지는 하나의 예시이다, 그 밖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영원히 출창가지 않은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계엄과 관련된 그런 요건들을 표로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엄이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14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동란 6.25 전쟁 때 그걸 3번을 하면 4번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18번인데요. 이 18번의 계엄을 보면 6.25 전쟁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 운동입니다. 사실 4.19, 5.16, 5.18, 부모항쟁 이런 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법률이 없는데도 계엄이 2번이나 선포된 적이 있는데요. 그게 한 번은 여수순천 10월 19일, 우리 소위 이제 여순 반란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3인데 이때는 우리가 개헌법이 49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근거가 없는 개헌이 선포된 거죠. 그럼 어디서 그 근거를 잡았는가 하면 일제시대 일본의 어떤 개헌령에 보면 이 합의주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비상개헌에 해당되는 건데 미군정 법령에서 이거를 존속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1948년 우리 헌법 100조에 그 폐지되지 않은 법률은 유효하다고 이렇게 증거자료를 놓아서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동란의 경우에도 보면 최근에 과거사의 진실들을 밝히는 여러 가지 조사들이 진행이 되면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고 많은 민간인 학살들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우리나라에서 개혁이 과연 정말 필요하냐? 북한과 이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고민이 많은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세계에는 두 개의 그 상비군을 폐지한 나라 헌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코스타리카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올해가 패전 80주년인데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전쟁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하나의 약속으로 이 상비군을 폐지했는데 코스타리카는 계엄이 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엄을 어떻게 폐지하지? 군이 없어야 되겠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비군 제도를 포기를 하고 계엄도 없애고 뭐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계엄의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는 드골 대통령 들어보셨죠? 이 전후 시기에 비상계엄이 무려 200번 넘게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조차에서도 이게 입헌주의를 지키기 위한 긴급권인데 사실은 이게 트로이의 목마가 아니냐. 사실은 이 헌법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그 실태는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그 요건들을 더 강화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5페이지 좀 보시면 이번에 이 결정문에 보면 멀리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내용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뭐 법률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매주 조례 법 읽기를 해서 다 아시겠지만 법은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루시는 조례와 규칙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교과서에서는 위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5가지가 있다고 명명한 이 독일의 한스 켈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위계라고 하지 않고 단계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왜 단계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위계라고 하면 이 계급장이잖아요. 단계라고 하면 그런 계급 개념이 없는 것인데 근데 켈젠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게 위계가 아니라 단계인 이유는 이게 재정 주체가 다르기 때문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법률은 이제 국회, 중앙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조례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이 규범체계라고 하는 것이 계급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 제117조에 보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더 창의적인 이런 규범을 정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 이런 걸 들어보셨죠? 그래서 법률에서 어떤 위임을 해서 명령을 제정할 때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면 이게 이제 위헌적인 법률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 조례의 경우에는 이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왜 그런 판례의 태도를 취했는가를 제가 선회를 해보면 지방의회는 나름의 어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이 입법의 재량의 여지를 넓혀야 된다.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아까 우리 다른 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라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은데 우리는 법령의 범위라고 해서 운신의 폭이 더 좁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조례의 의미 그다음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좀 선회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자치 중요성과 뭐 자치입법권인데 우리는 뭐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받았고 뭐 지방자치의 경우도 국가 위임사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 그런 자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30%만의 자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통치다, 주권자 그 다음에 주민의 자기 통치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우리 현재도 지방자치는 주권의 지역적 주체가 자기 통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격상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 안에 이제 계엄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포고령에 지방의회 활동을 일체 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반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이다. 제가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요. 우리가 일본의 정치를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치가 그 국회나 이런 데가 저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일본이 버틸 수 있지? 뭐 이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내어 보니까 그 비결은 뭐냐면 결국은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떤 활약을 통해서 중앙정치를 견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권력 분립을 얘기할 때 입법사법 행정 간의 어떤 수평적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의회와 지방의회 사이의 어떤 이 권력 분립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6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헌재 결정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파면을 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그 중대성과 관련해서 지방의회 활동을 제한한 것들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반한다라고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이 지작사 사령관이 강호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청문회 때 보니까 굉장히 단호하는데 이 사람 증언을 통해서 보니까 C4I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여기 군에 다녀오신 사람들도 있고 할 텐데 C4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상황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작전 전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네 가지 C, 그래서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이 네 가지하고 인텔리전스, 정보 이게 이제 출발인데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임명만 받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지구계엄사령부가 사실상 이렇게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냐, 가동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됐었더라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겠죠. 군정이 실시됐겠죠. 군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5.18 때도 경험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광주 지역의 이제 31사단의 경우에는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법무참모들이 얘기를 했겠죠. 이건 상황 요건에 맞지 않는 개헌입니다. 내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일부적인 태도를 취한 것 같고요. 그래서 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개헌사 설치 상황이 엿보였다. 양구군청에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입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보고령을 통해서 지방의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고, 그래서 중대한 면이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이 지방의회의 활동도 반국가적 활동만을 금지한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성문법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 헌법을 이제 위시해서 단계적 구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법률이라는 규범이 있고, 그래서 어떤 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률이 상위 규범인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위헌 법률 심판을 하도록 우리 헌법 제11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규범 통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규범 통제는 헌법의 하위 규범인 법률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 규칙의 경우에도 있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위헌 조례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위법인 경우에도 법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는 규범 통제도 좀 이원화되어 있구나.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조례, 위법 조례의 경우에는 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개방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권력 분립의 원칙에 기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각종 헌법기구를 구성할 때도 그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권력 분립 얘기하면 견제와 균형에서 서로 다투는 것만 생각하는데, 권력 분립의 또 다른 이념은 이제 공화와 협조, 그래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할 때도 있어서 이런 공화와 협조가 같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여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임명의 의미는 다르다. 왜 다른가 하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임명권은 그것은 아니고 이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권한대행은 이 임명권, 대통령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건데, 권한대행의 임무와 관련돼서는 현상 유지설과 이 현상 타개설이 같이 있는데, 문제는 파면이 돼서 대선이 6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사고에 의한 대행이든 권리에 의한 대행이든 현상 유지적인
임명권밖에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무슨 마음을 먹고 대행이 그것도 돌발적으로 지명을 했는지, 정말 대행이 정치적인 야심을 갖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출마를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문영배 재판관 특강의 제목이, 그 문영배 재판관 그 저희 수업 시간에 그 키워드가 3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혼이고요. 혼, 영혼할 때 혼이고, 또 하나는 창조할 때 창이고, 세 번째는 소통할 때 통이었어요. 그래서 혼, 창, 통이었는데, 아마 이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 어려워서 우회적으로, 그 수업의 이름이 법률가의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 전 국민한테 이제 뽀록이 난 게 있습니다. 법률가들이 4차원이 많구나.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 추상적인 형태로 정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지명할 수 있다라고, 그것도 고리이기 때문에 지명할 수 있다, 온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궤변을 전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앞으로 좀 사법개혁도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명수 재판관 때 사실은 이제 사법개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었는데, 우선 학교 현장에서는 영원히 출장 가는 일이 없도록 좀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로스쿨에 보면 법조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학점이 적은 데다가 이 패스 앤 페일이어가지고 여전히 영원 윤리가 추장한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법조인들은 뭔가 중립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4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도 많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시하게 된 굉장히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과정이나 법을 해석하는 과정은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해석할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고 해석을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해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무슨 데모를 하고 돌을 던져야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만들고 법을 정립할 때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창조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법률가들은 이제 더 비싼 얘기 하는 거 아니냐, 판례 찾아보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출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를 변경하거나 남길 수가 없고, 뭔가 고민을 하고 그래야 의미 있는 조례 이런 것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통인데요. 이 문영배 재판관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 인간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저 인간이 얘기하면 좀 서툴러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정이 늦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우회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런 것을 밖에다 얘기하고 결정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자. 그 말 속에 이제 숙려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늦게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텐데, 이런 소통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더 감동스러운 것은 그 소통을 판례하고 조례 읽기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해서 일처럼 망설임 없이 이렇게 이 모임을 오게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